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미국 바로 알기 제일 편 미국 가짜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정치체제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의 종주국, 자유민주주의의 선도국가. 아마도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오고 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과연 민주주의 체제가 맞을까요? 과연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체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가진 자들의 이익과 입장만을 보장하고 오히려 대다수 민중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화려한 포장과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 가짜 민주주의가 얼마나 추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체제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명백한 운명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이는 미국 역사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건국이념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온 세계에 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고 문명화할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는 것은 미국인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건국이념은 미국만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세계 선도국가라는 우월감과 선민의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우월감과 선민의식은 자국 내에서는 미국 건국을 주도했던 자산계급이 평범한 민중들과 유색인종, 여성 등을 억압하는 근거가 되었고 대외 정책에서는 침략 전쟁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명백한 운명의 첫 희생자는 미국인들이 건너오기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18세기 청교도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앵글로색슨 백인들은 이 신대륙에 이상적인 기독교 문명국가를 세울 계획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미개한 야만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은 복음 전파, 문명국가 건설 명분을 내세워 원주민을 살던 땅에서 내쫓고 공격했으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원주민이 학살당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단 수십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시작부터 원주민의 피바다 위에 세워진 셈입니다. 무수한 원주민들의 시체 위에 미국을 건국한 백인 지배 세력은 이 명백한 운명을 아예 국가이념으로 세우고 미국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과 침략 대상국에서의 반해세 투쟁은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미국을 개척한 선조들의 후손인 백인, 특히 노예주와 자본가 등 자산계급에 의한 통치와 명백한 운명을 실현하기 위한 착취와 침략을 뒷받침하는 정치체제, 미국의 가짜 민주주의가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덧붙여 명백한 운명에 반영된 백인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은 미국이 전세계의 기준, 미국은 그래도 된다는 미국 예외주의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운명에 근거한 가짜 민주주의는 미국 역사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착취는 민주주의 전파, 문명계와 따위로 미화되고 이 과정에서 숱하게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만행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성전 또는 불가피한 희생 등으로 포장되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가짜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투표 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투표에 있어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투표 등 4대 원칙이 존재합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투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 초기엔 백인 남성들만 투표가 가능했고 시간이 지나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지면서 여성, 유색인종, 원주민 등으로 투표권이 점차 확대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선거는 보통선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유권자 등록제입니다. 미국에선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유권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할 뿐 아니라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 과정에서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신분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권자로 등록할 수 없고 전과자 역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권자 등록제의 최대 피해자는 소수계층인 유색인종, 특히 흑인입니다. 전과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제도 때문에 최근에도 500만 명의 사람들과 흑인 남성의 13%가 투표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민중에게 부여된 보통선거권이란 그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선거에서 차별과 방해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국회의원 후보는 25세 이상의 성인이며 선거가 진행되는 주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제도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과 살 집이 없는 수천만 명의 빈민들은 절대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출마자들은 거액의 선거보증금을 내야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자격에 대한 재산 제한 때문에
빈곤층과 실업자들은 도저히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후보로 등록하더라도 당선을 위해서는 또다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선거운동과 캠페인도 그렇거니와 후보 토론회, TV 연설, 광고 등에도 돈을 물쓰듯 써야 합니다. 실내로 화면의 도표를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선거 자금을 소비한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총 액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선거 자금을 감당하며 당선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독점 자본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후보들 뿐이며 돈이 없는 소수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에게 당선이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미국 선거제도에서 가장 이상한 것을 꼽자면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투표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11월에 일반 유권자들이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12월에 형식적인 본선을 치러 대통령을 확정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의 숫자는 총 538명이며 선거에 나선 정당들은 해당 주에 배당된 선거인 후보들을 명부상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염두에 두고 그 당의 선거인단 명부에 투표합니다. 즉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선택하는 것은 정당이고 실제 후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선거인단 선거는 매개 주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표를 획득한 정당의 후보자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 의석 전부를 독점하는 승자독식제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국의 선거인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을 획득한 후보는 자동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비해 한 표라도 더 많이 쟁취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을 전부 독식하는 불공평한 선거 방식 때문에 실제 득표수에선 밀리더라도 확보한 선거인 수는 훨씬 많은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가령 200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엘 고어보다 약 32만 8천 표나 적게 투표했지만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비민주적인 선거인단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매번 실패에 그칩니다. 이렇듯 미국에서의 선거란 민중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금권 정치가 만연한 미국 가짜 민주주의의 추악한 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그야말로 돈으로 시작되고 돈으로 진행되며 돈으로 결정되는 쩐의 전쟁이라 할 만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대의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가 어려운 민중을 대신해 선거를 통해 뽑힌 정치인이 정치를 실행하는 대의제는 보편적인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제 역시 미국에서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선거에서는 독점 자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양당에서 공천된 후보들만이 당선되고 이들은 행정부, 국회 양원, 주행정부 및 의회에서 자산계급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만을 펼칩니다. 물론 이들도 선거 때는 당선을 위해 민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연설을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민중의 의사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즉 선거 때만 유권자, 투표 끝나면 개돼지란 것이지요. 또한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한 지역구에서 대를 이어 세습하며 자신들만의 통치를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 행태는 이미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건국자 중 한 명인 벤자민 러시도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는 선거할 때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권력은 지배자들의 소유로 되고 만다라고 개탄했을까요? 상권 분립도 미국에서는 허울 좋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목상 의회,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상권 분립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장악한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머지 국회 양원과 연방 대법원까지 좌지우지합니다. 국회와 법원은 단순히 역할 분담이고 국회는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 법원은 대통령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실례로 2022년에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에 앞선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묵인 등의 국회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는 대법원 역시 부차적인 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뿐 미국의 침략 정책엔 어떠한 법적 제동도 걸지 않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제는 미국 가짜민주주의의 극치라 할 만합니다. 양당제는 정치를 똑같은 두 당의 독점물로 만드는 사실상의 일당독재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두 정당이 계급적 지향과 이념 및 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독점 자산계급의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당은 정치 기반이나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의 측면에서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고 현재도 일부 정책에서 이해관계를 부분적으로 달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차이는 미국 역사를 거치며 점차 사라졌으며 두 당의 동질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두 당은 하나같이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당 제도가 그들이 제창하는 것처럼 양당 민주제도가 아니라 일당 독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관계없이 정권이 오직 두 정당을 좌지우지하는 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만 장악되고 민중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 양당제의 실상이 얼마나 초라한지 잘 보여줍니다. 결국 민주당을 뽑든 공화당을 뽑든 미국 민중들은 착취와 억압 속에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명목상 다당제를 표방하며 진보정당이 존재합니다. 미국 공산당을 비롯한 수십 개의 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요구한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진보정당에게도 선거 참여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역사 속에서는 노동운동, 인권운동 등도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월 1일 국제노동절의 유래입니다. 18, 19세기의 미국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 심해졌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에 14, 18시간씩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렸고 판잣집에 살며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불만과 처우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는 높아갔습니다. 이에 1880년 초부터 8시간 노동제 요구가 들불처럼 번졌고 2만 8천 명의 투쟁대오가 조직되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8시간 노동제 쟁취운동은 세계 각국으로 번졌고 미국 캐나다 노동총동맹 총회에서는 1886년 5월 1일에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열 것을 결의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추진운동에 대해 외국 공산주의자들이 사주했다. 5월 1일이 되면 노동자들의 폭동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자본가들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구사대를 조직해 노동자들을 때려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5월 1일이 다가올수록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는 달아올랐습니다. 결의문 발표 및 시가행진이 잇따라 일어나고 미국 곳곳에서 횃불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5월 1일이 되자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행진은 자본가들의 사주를 받은 경찰과 군대의 총칼에 가로막혔습니다. 5월 3일엔 군경이 노동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그 다음 날인 5월 4일엔 전날 군경의 발포에 항의하던 노동자 시위대 30만 명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폭탄이 터져 200여 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검거 선풍으로 8시간 노동제는 헌신짝처럼 벌여졌고 수백 명의 노동자가 체포당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비록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탄압으로 좌절되었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889년 7월 세계 20여 개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 400여 명이 참가한 파리 총회에서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국제적인 노동자의 명절로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리는 노동자의 생애 국제노동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민중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진보정당과 진보운동은 현재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가짜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독점 자산계급의 대대적인 탄압과 각종 방해 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40년대와 50년대에 미국 정계를 휩쓸었던 메카시즘 광풍과 노동운동 탄압 악법인 테프트-하틀리 법은 미국 진보 세력 몰락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비록 메카시즘 광풍은 1954년에 사그라들었지만 진보정당 및 진보운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독점자본가들은 후보 등록에서 100만 명의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후보 등록제를 통해 조직이 미약한 진보정당의 후보 출마를 막고 있으며 선거보조금 역시 지지율 5%를 기준으로 할당하여 진보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막습니다. 불평등한 선거제도 때문에 진보정당 후보들은 소액의 자금 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으며 선거에 참가해도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가짜민주주의는 독점자본가 중에서도 극히 소수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점이 가장 심각합니다. 미국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가 그것입니다. 일명 그림자 정부라고도 불리는 금융자본은 미국 경제와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할 뿐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정치인들과 행정부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정치인들의 막대한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이들이 승인하지 않은 정치인은 정계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회에도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여 금융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되게 하고 행정부에도 금융자본 인사들을 꽂아 넣어 미국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금융자본은 전쟁 병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금융자본이 운영하는 방위산업, 군산복합체는 미국 침략정책 전반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핵심 참모부로서
이들의 해외의 한 지역에 대한 이해득실의 여부가 사실상 침략 전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미국 주도 침략 전쟁이 세계에서 더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국 가짜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융자본 및 군산복합체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대하는 이들을 제멋대로 제거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 해도 말입니다. 일찍이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무서울 정도로 규모가 확대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을 경계하여 1961년 퇴임 연설 때 군산복합체의 미국 정치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에 세계 각국의 자체 방위를 강조하며 베트남전 패배를 인정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으며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추진한 닉슨 대통령을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려 낙마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60년대에 베트남전 확전을 반대한 케네디 역시 베트남전을 통해 배를 불리던 군산복합체가 암살범 오스왈드를 사주에 암살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들은 미국의 침략 정책에 반대하며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운 전 대통령 트럼프를 가진 길을 쓰고 낙마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가짜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작부터 침략 전쟁과 학살 속에서 세워진 미국 가짜 민주주의는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자 대중 탄압 및 침략 정책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짜 민주주의는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민중의 참된 의사결정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자신들 입맛에 따라 정치 권력도 뒤바꾸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나 선거나 모두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렇게 반민중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침략적인 미국의 가짜 민주주의를 과연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참된 제도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다행인 점은 격변기와 맞물려 미국 가짜 민주주의의 실태에 눈을 뜨고 싸우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민중들은 가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2021년에는 분노한 시위대가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민중들 역시 미국 가짜 민주주의의 침략 본성을 깨닫고 자주와 다극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버림받고 규탄의 대상이 되는 미국 가짜 민주주의의 파멸로의 명백한 운명은 불가피하며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 가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